어딘가 아득히 먼 새벽이 있었습니다. 달력도 알람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없는 새벽. 그 새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빛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냄새가 왔고, 그리고 나서야 몸이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수만 년 전에 어느 동굴 입구에서 혹은 거대한 바위가 만들어낸 그늘 아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처럼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그들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현대라는 시간 위에 홀로 서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치 역사가 저 멀리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관찰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그 유리 케이스 안으로 조심스럽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인류가 아직 스스로를 인류라고 부르지 않았던 시절로 불씨 하나가 밤의 전부였고 하늘의 별이 유일한 지도였으며 옆에 누운 사람의 천이 가장 확실한 안전이었던 그 시절로 초기 인류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그 답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의 윤곽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두름이 없던 시간, 분 단위가 아닌 햇빛과 배고픔이 하루를 결정하던 시간, 그리고 노동과 휴식과 놀이와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 속에 섞여 있던 시간. 오늘 밤 우리는 그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편하게 눕거나 기대세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어느 새벽의 회색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빛은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으며들었습니다. 바위의 거친 표면을 따라 이끼의 냄새를 타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실려서 동굴 입구 너머로 혹은 거대한 바위 그늘의 틈새로 회색빛이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조용한 알림이었고 몸은 그것을 눈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수만 년 전 이 땅 위의 어딘가에서 잠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새벽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한 번쯤 몸을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눈꺼풀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면서 의식과 꿈의 경계에서 잠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들의 감각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깨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아침이 스마트폰 화면과 알림음으로 시작된다면 그들의 아침은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연기의 냄새가 가장 먼저였을 것입니다. 밤새 타오르다 조금씩 낮아진 불씨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연기, 그 안에 섞인 지방의 냄새, 그리고 흙과 암석이 뿜어내는 차갑고 광물 같은 냄새. 이 냄새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보였습니다. 불이 살아있다. 밤은 이상 없이 지나갔다. 위험한 것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 코가 먼저 밤의 보고서를 읽고 그리고 나서야 눈이 천천히 세상을 확인했습니다. 밀집한 몸들. 이것이 그 새벽의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20명에서 많게는 50명. 그 작은 무리는 밤 동안 서로의 천을 나누며 잠을 잤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불편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밀함 이전의 생존이었습니다. 밤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 불씨 하나가 지켜주는 온기의 방향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몸과 몸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시절에 단순히 정서적 위안이 아니라 물리적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옆 사람의 호흡 소리, 살의 온기, 때로는 코골이까지도 그 모든 것이 안전의 소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 울음. 엄마의 손이 혹은 가까이 있던 누군가의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울음은 곧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그 울음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어른이 반응했다. 무리가 기능하고 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 짧은 울음과 반응의 교환은 모두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들, 속삭임보다 조금 높지만 여전히 밤의 공기를 깨지 않으려는 듯한 목소리들, 누군가 먼저 깬 사람이 옆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 불씨 쪽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작은 소리들이 캠프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큰 선언도 특별한 의식도 없이 그저 몇 개의 소리가 차례로 이어지면서 하나씩 무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씨를 돌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은 그들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불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면 다시 얻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내고 마른 이끼나 풀 부스러기에 그 불꽃을 옮기고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 키워내는 과정. 그 과정은 지금 우리가 라이터를 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불씨를 잃는다는 것은 따뜻함을 잃는 것이고 음식을 익히는 능력을 잃는 것이고 포식자를 멀리하는 방패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고고인류 학자들은 이 사실로부터 흥미로운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수렵 횟집인들의 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밤새 깊게 잠드는 방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상수면, 즉 분절된 수면을 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깊이 잠들고 한번 깨어나고 다시 잠드는 패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밤중에 깨어나는 것을 불면증의 증상으로 걱정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눈이 떠졌을 때 불을 확인하고 하늘을 보고 아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눕는 그 리듬. 불안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로서 몸에 새겨진 오래된 패턴. 이제 회색빛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시간. 무리 중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읽는 것이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읽었습니다. 코를 들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바람이 오는가? 오늘의 냄새는 어제와 다른가? 빗속에서만 느껴지는 흙의 냄새가 나는가? 동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들이 어떤 방향에서 울고 있는가? 갑자기 조용해진 구역이 있는가?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가까이 있다는 경고인가? 발자국과 흙의 상태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밤새 이 근처에 무언가가 지나갔는가? 이 모든 것이 아침의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달리기가 아니라 읽기. 그들의 감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관찰이 쌓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몸에 배어든 직관. 숙련된 어른이 가만히 서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수평선을 바라보는 그 장면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날씨 앱을 확인하는 것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한 행위였습니다. 다만 그 정보는 전부 몸 안에 있었고 세상에서 직접 읽어야 했습니다.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느리게 움직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 감각 자체가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붕과 초로 쪼개진 하루가 아니라 빛과 열기와 배고픔과 피곤함이 결정하는 하루. 무언가를 반드시 이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를 몸이 알려주는 방식. 현대의 우리가 일정표와 알람과 마감 기한으로 하루를 채운다면 그들의 하루는 세상이 내어주는 리듬에 몸을 맞추는 방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이 아직 불씨를 살피고 하늘을 읽고 몸을 펴는 동안 아이들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쫓고 구르고 씨름하고 웃었습니다. 규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놀이는 무엇보다 활기찼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이들의 놀이를 종종 그냥 노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화의 시선으로 보면 그 놀이는 사실 가장 진지한 준비였습니다. 뛰고 쫓는 것은 사냥의 예행 연습이었고, 씨름은 힘과 균형을 익히는 훈련이었으며, 무리 안에서 함께 노는 것은 협동의 언어를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습니다. 놀이는 나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이 자체가 생존의 교육이었습니다. 어른들도 가끔 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혹은 무언가 우스운 상황에 짧은 웃음이 캠프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잦아들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은 그 아침을 살만하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위험과 불확실성과 배고픔의 가능성 사이에서도 새벽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고 어른들이 웃는 그 짧은 순간은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침은 쉬운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무거운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침이었습니다. 생존과 리듬과 작은 기쁨이 섞인 아주 오래되고 아주 인간적인 아침. 빛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회색 빛이 옅은 황금빛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경계에서 무리 안에서 무언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남은 음식, 불가에 있던 무언가,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무언가, 아침이라고 부를 만한 첫 먹을거리가 시작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의식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정해진 식사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아침 식사라는 개념, 즉 하루의 특정 시간에 식탁에 앉아 한 그릇의 음식을 먹는다는 그 개념은 사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최근에 생긴 습관입니다. 그들에게 먹는 행위는 시간이 아니라 가용성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는다. 있을 때 나눠 먹는다. 없으면 기다린다.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이 그들의 식사 문화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불가 주변에서 시작되는 먹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러 손이 오가는 작은 조각들의 나눔이었습니다. 전날 사냥에서 얻은 고기의 남은 조각, 누군가 채집해본 견과류 몇 개, 말려서 보관해 두었던 열매의 한 줌, 불가에 올려두었던 뿌리 몇 개, 이것들이 한꺼번에 차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씩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고 아이들이 앉은 자리로 가져다 주어지고 어른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는 방식으로 먹혔습니다. 고기를 씹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식품은 대부분 부드럽습니다. 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가공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씹는 행위 자체를 단순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탁에 올라온 고기는 달랐습니다. 불에 직접 구워지거나 뜨거운 돌 위에서 익혀진 고기는 현대의 가공육과는 전혀 다른 질감을 가졌습니다. 질기고 섬유질이 많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달라지는 그 고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초기 인류의 두개골을 보면 턱뼈가 현대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치아의 마모 패턴도 다릅니다. 몸이 음식에 맞춰져 있었다는 증거들.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단에서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우리는 종종 과장된 이미지를 갖습니다. 영화 속 원시인은 항상 커다란 동물을 들고 달리지만 실제 수렵 채집인들의 식단에서 식물성 식품의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뿌리, 열매, 견과류, 씨앗, 잎, 버섯, 움직이지 않는 식량들. 이 식물성 식품들은 사냥의 불확실성과 달리 훨씬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견과류는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절을 알고 지형을 알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식물성 식품은 굶주림을 막아주는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불의 역할이 여기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불은 단순히 고기를 굽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불은 식물성 식품을 변환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날 것으로는 독성이 있거나 소화가 어려운 뿌리들이 불에 천천히 익혀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전분이 분해되어 소화가 쉬워졌습니다. 특정 식물이 가진 독소가 열에 의해 분해되었습니다. 현대의 조리 과학이 설명하는 이 메커니즘을 그들은 이론으로 알지 못했지만 수천 년의 경험과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에 뿌리를 두는 방식을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캠프로 돌아올 때 누군가 채집해온 굵은 뿌리를 불가 가장자리의 따뜻한 자릿 속에 묻어 두었을 것입니다. 직접 불길에 닿지 않는 곳, 하지만 충분한 열기가 전달되는 곳, 그리고 밤새 천천히 그 뿌리는 익어갔습니다. 레시피가 없었습니다. 레시피 책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대가 전달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 뿌리는 이 정도의 불기운에 이 정도의 시간을 두면 된다는 것을 냄새로, 촉감으로, 색으로 아는 지식,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는 그 감각 안에 수백 년의 시행착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견과 깨는 법을 보여주는 손을 상상해 보세요. 큰 돌을 모루 삼아 아래에 놓고 작은 돌을 망치 삼아 위에서 내리치는 방식, 힘의 방향, 각도, 강도, 껍데기가 깨지되 알맹이가 으스러지지 않는 그 절묘한 지점을 찾는 것. 어른의 손이 먼저 보여주고 아이의 작은 손이 따라 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해보고 지식은 문장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작으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나눔. 이것은 그들의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얻은 것은 자신이 먹는다는 원칙 위에서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과 나누지만 그것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렵 채집 사회에서 음식의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관찰한 현대의 수렵 채집 사회에서도 고기는 반드시 무리 전체와 나눠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 있습니다. 사냥에 성공한 사람이 고기를 독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불확실성을 분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사냥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사냥감이 이동하거나 날씨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성공했을 때 나눠준다면 내일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눠줄 것입니다. 나눔은 보험이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곧 생존의 그물망이었습니다. 고기와 지방, 그리고 말린 열매를 한데 섞어 뭉쳐두는 장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통 음식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페미칸 같은 음식이 그 예입니다. 고칼로리의 지방과 건조한 단백질, 그리고 당분을 제공하는 말린 과일을 섞은 저장 음식, 부패를 늦추고 가지고 다니기 쉽고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형태. 장거리 이동을 앞두고 혹은 사냥이 뜸한 계절을 대비해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먹는다는 행위가 끝나는 지점과 다른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 사이에 뚜렷한 경계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 뿌리를 씹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이미 도구를 챙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먹으면서도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리는 하나의 통일된 행동을 하는 집합체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와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기체 전체가 조금씩 천천히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조금 가라앉고 빛이 충분히 밝아진 그 시간에 무리는 퍼졌습니다. 대부분은 찻집을 향해. 채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단순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걷다가 뭔가를 줍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오는 것. 하지만 실제 채집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채집은 관찰이었고 기억이었고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형태의 지식 노동이었습니다. 채집에 나서는 무리를 상상해 보세요. 숙련된 어른 한두 명이 앞서거나 중심에 있고 배우는 청소년이 그 옆에 따라 붙고 어린아이가 업히거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 편성은 단순한 이동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 전수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숙련된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을 다음 세대가 바로 옆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배우는 방식. 교실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수업 시간도 없었지만 이 동행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동 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10킬로미터 이상을 걸었을 것입니다. 포장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사진 지형, 돌이 많은 강변, 풀이 무성한 습지, 나무 뿌리가 얽힌 숲길. 오늘날 우리가 등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동안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흙, 공기의 습도, 풀들의 높이, 나무잎의 색깔, 벌레의 움직임. 모든 것이 정보였습니다. 도구들도 함께였습니다. 불에 그을려 끝을 단단하게 만든 나무 막대는 땅을 파는 데 쓰였습니다. 가죽이나 풀로 엮은 바구니는 채집물을 담았습니다. 가죽 주머니는 더 작고 귀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작은 성날은 뿌리를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는 데 쓰였습니다. 이 도구들은 가볍지만 생존을 바꾸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들 없이는 같은 거리를 걸어도 얻어올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숙련된 채집자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풀밭, 마른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춥니다. 몸을 낮추어 땅을 살피고 손가락으로 흙을 긁어 냄새를 맡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청소년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무엇이 그를 멈추게 했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파는 막대가 땅에 들어가고 흙이 뒤집히고 굵은 뿌리가 모습을 드러낼 때 청소년은 배웁니다. 이 풀의 잎 모양, 흙의 색, 주변 식물의 배치. 다음에 이 조합을 보면 자신도 멈출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과 식용식물을 구분하는 것은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식물 이름이나 과학적 분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은 이야기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식물에 대한 경고는 마치 전설처럼 반복되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잎은 이 잎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잎맥을 보면 다르다. 이 열매는 빨간색이지만 먹으면 안 된다. 저 버섯은 색이 아름답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고다.
이런 지식들이 이야기의 형태로 세대를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가 빨간 열매를 보고 손을 뻗을 때 어른이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새가 먹는다고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단순한 문장 안에는 중요한 생태학적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새의 소화 시스템은 인간과 다르게 작동하며 새에게 무해한 것이 인간에게 유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채집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모두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캘 때 전부를 캐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딸 때 나무에 충분한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단어로 설명된 환경보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가져오면 다음번에는 없다는 것을, 내년 이 계절에도 여기 돌아왔을 때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절제는 의식적인 결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를 거쳐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속 가능한 찻집이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고 주의가 현재에 고정되는 그 감각. 오늘날 우리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찾으려는 그 상태가 그들에게는 매일의 노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채집은 명상 같은 노동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지금 이 순간, 이 땅, 이 공기에 집중된 상태.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이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현재. 그 현재 속에서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볼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작은 새가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 풀밭 가장자리에 있는 동물의 발자국, 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식물의 집합, 바위 아래 그늘에서만 자라는 특정 버섯,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지식의 지도를 이루었습니다. 글로 쓰이지 않은 지도, 종이에 그려지지 않은 지도,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의 몸 안에 새겨진 살아있는 지도, 그리고 가끔 아주 드물게 하루의 결이 바뀌는 날이 있었습니다. 채집의 조용한 리듬 대신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무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날, 사냥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냥은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원시인의 사냥을 용맹한 전사들의 기록처럼 상상해 왔습니다. 강인한 몸과 날카로운 창을 든 남성들이 거대한 짐승을 쫓는 장면. 하지만 실제 구석기 사냥은 훨씬 복잡하고 훨씬 불확실하며 훨씬 사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냥은 실패가 잦았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관찰한 현대의 수렵 횟집 집단에서 사냥의 성공률은 때로 30~40%에 불과합니다. 사냥에 나선 날 중 절반 이상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숙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냥이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도망칩니다. 지형은 복잡합니다. 날씨는 변합니다. 몸의 상태도 매일 다릅니다. 사냥은 기술이지만 기술만으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매일의 기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위험 이벤트였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위험에 노출되며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크지만 실패했을 때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 그래서 사냥은 준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즉흥적인 충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과 판단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냥이 결정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알고 있는 것을 꺼내 놓습니다. 어제 저쪽 강변에서 발자국을 봤다. 바람이 오늘 이 방향에서 불고 있다. 저쪽 언덕 너머에 물이 있으니 동물들이 그리로 갔을 것이다. 이 지형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낫다.
이 논의는 우리가 회의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했을 것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경험이 발언의 무게를 결정하는 회의.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관찰한 사람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방식. 창과 석촉을 준비하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사냥 도구는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자루는 미리 준비되어 곧게 펴져 있었고, 돌로 만든 촉은 정밀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접착제는 나무 수지와 탄화물을 혼합한 것이었고, 힘줄을 감아 고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공학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든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그들은 재료의 성질과 결합 방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 바람의 방향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코는 인간의 코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냄새는 가장 먼저 사냥을 망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동물 쪽으로 불고 있으면 인간의 냄새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등지지 않고 마주보며 접근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사냥의 성공률을 크게 바꿨습니다. 추적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독특한 종류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깊이를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큰 동물인가, 얼마나 오래전에 지나갔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가, 천천히 걷고 있었는가, 흩어진 자갈, 부러진 풀줄기, 나뭇가지에 남겨진 털, 이 모든 것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추적자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동물이 어디 있는지를 추론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사냥 능력은 발톱도 이빨도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포유류보다도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땀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달리면서 천을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합니다. 개도, 말도, 사슴도. 하지만 인간은 땀을 통해 달리는 내내 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낮에 충분히 오래 추적하면 빠른 동물도 과열로 지칩니다. 인간은 빠른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따라가는 포식자였습니다. 선두 추적자가 지쳤을 때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역할이 교대되었습니다. 이 협동 구조가 개인의 한계를 집단의 지속력으로 변환시켰습니다. 혼자로는 불가능한 것이 무리로는 가능해졌습니다. 마침내 동물이 쓰러지는 순간이 왔을 때 환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환호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고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정지. 몇몇 연구자들은 수렵 횟집 집단에서 사냥 직후에 어떤 인정의 몸짓이 있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감사의 표현인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의식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빠른 손길이 동물을 향해 뻗기 전에 그 짧은 멈춤. 해체는 숙련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느 관절을 어떻게 비틀면 끊어지는지, 어느 근육 사이로 칼을 넣으면 통째로 분리되는지, 내장 중 어느 것을 먼저 제거해야 나머지가 오염되지 않는지. 이 지식은 오늘날의 외과 의사가 인체 구조를 아는 것만큼이나 정밀한 것이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기, 내장, 뼈, 가죽, 힘줄, 골수. 동물 하나가 통째로 필요한 것들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냥 장소는 캠프에서 멀었을 것입니다. 큰 동물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피 냄새는 포식자를 부릅니다. 서두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거운 고기를 들고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거나 소리를 질러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왔을 것입니다. 사냥은 사냥꾼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무리 전체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눠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규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져온 것은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캠프로 돌아오는 길, 지친 몸과 무거운 짐. 하지만 그 안에 오늘 밤의 충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 위에서 고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캠프의 다른 곳에서는 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캠프를 채우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탁, 탁, 돌과 돌이 만나는 소리, 사각, 사각, 가죽을 긁는 소리, 파삭, 파삭, 불이 타는 소리. 이 소리들이 겹쳐져서 캠프의 낮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균일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 리드미컬한 작업의 소리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석기를 만드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핵석, 즉 원재료가 되는 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돌이 적합한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지식입니다. 부싯돌, 흑요석, 처트. 이런 규질압류는 원하는 방향으로 날카롭게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핵석을 손에 잡고 각도를 읽었습니다. 어느 지점을 어느 각도로, 어느 강도로 쳐야 원하는 형태의 격지가 떨어지는지. 이것은 직관이자 오랜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무작정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석기를 처음 보면 우리는 종종 단순한 돌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십 번의 타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경사, 날의 각도, 손잡이 부분의 두께, 이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것을 만든 손은 그 돌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힘이 가해질지, 어떤 소재를 잘라야 할지. 도구는 사용의 목적을 향해 만들어졌습니다. 접착제의 비밀도 있었습니다. 자루와 석촉을 단순히 묶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고정하기 위해 수지를 사용했습니다.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를 가열해서 점도를 조절하고 여기에 탄화물, 즉 불에 탄 식물의 자해 같은 것을 섞어서 접착성을 높이는 방법. 이 레시피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가열해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그 감각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뼈와 뿔도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사슴의 뿔이나 동물의 뼈는 석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더 유연하고 더 가늘게 가공할 수 있고 특정 용도에서는 돌보다 훨씬 적합했습니다. 뼈를 조각하고 다듬는 일은 석기 제작과는 다른 종류의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더 섬세하고 더 느리고 더 인내가 필요한 작업. 그 작업을 하는 손 위로 시간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가죽을 손질하는 일은 오래 걸렸습니다. 사냥에서 가져온 가죽을 그냥 두면 딱딱하게 굳거나 썩어버립니다. 먼저 남은 지방과 살을 긁어냈습니다. 이것이 스크래핑이었습니다. 석기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이용해 가죽 안쪽을 긁어내는 작업. 그리고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뇌수를 문질러 넣거나 연기를 쬐거나 지방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딱딱했던 가죽이 부드러워지고 방수성이 생기고 오래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있었습니다. 뼈를 갈아서 만든 작고 날카로운 바늘. 이 도구의 발명이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가죽을 꿰맬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몸에 정확히 맞는 옷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두르는 것이 아니라 팔 모양에 맞게, 어깨 너비에 맞게, 허리 둘레에 맞게 재단되고 꿰매진 옷. 이 차이는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위가 심각한 환경에서
몸에 맞는 옷과 그렇지 않은 옷 사이의 보온 효과 차이는 생사의 차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뼈바늘의 발명은 인류가 더 추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조개 껍데기에 작은 구멍을 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실을 꿰어 목에 걸 수 있는 장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슬을 꿰는 작업, 이것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피신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들여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의 흔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똑같이 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기 제작에 특별히 능숙했고, 어떤 사람은 가죽 손질에 뛰어났으며, 어떤 사람은 특히 정교한 장식품을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그 일이 맡겨졌을 것입니다. 전문성의 씨앗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직업이라고 부를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특정한 일에 더 능숙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 능숙함이 무리 전체의 가치를 더한다는 이해. 아이가 옆에 앉아 따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돌을 치면 아이도 작은 돌을 집어 따라 쳤습니다. 결과물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날이 새지 않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깨지거나. 하지만 어른은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실패해도 옆에 앉혀두는 것. 수업이 아니라 옆자리였습니다. 그 옆자리에서 수백 번의 관찰과 수백 번의 시도가 쌓여서 언젠가 그 아이도 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은 여기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배가 채워지고 필요한 도구가 준비되고 가죽이 어느 정도 손질되면 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 생기는 시간에 그냥 누워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시절의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관리였습니다. 몸이 도구인 세계에서 몸을 쉬게 하는 것은 유지보수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도 이 몸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쉴 수 있을 때 쉬었습니다. 이 지혜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쉼이 완전한 정지는 아니었습니다. 몸은 쉬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놀이가 곧 배움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은 무리를 나눠서 한쪽이 다른 쪽을 쫓는 놀이, 혹은 돌을 목표물을 향해 던지는 놀이, 아니면 역할을 나눠서 무언가를 흉내내는 놀이들. 규칙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놀이들 안에는 사냥의 동작이 있었고, 협동의 구조가 있었고, 집단 내 역할 분배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과장된 몸짓, 무언가를 흉내내는 코믹한 연기, 혹은 상황의 아이러니에서 오는 짧은 웃음. 유머는 인간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유머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종종 간과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긴장이 쌓일 때 웃음은 그것을 녹였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가벼운 농담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의 웃음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사회적 조율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인류가 악기를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슬로베니아의 동굴에서 발견된 뼈 피리는 4만 년이 넘었습니다. 독수리나 매의 뼈로 만들어진 그 피리에는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구멍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피리를 처음 불었던 누군가를 상상해 보세요. 뼈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랜 시도 끝에 원하는 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가 불빛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낯설고 아름답고 무언가를 건드리는 소리. 뼈에서 나온 음악이 공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리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듬이 있는 곳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춤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안무가 짜인 공연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박제의 몸이 맞춰지는 것,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생겨나는 것,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같은 박제 몸을 맞추는 것, 이 동시성이 주는 감각은 특별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은 집단적인 동시 동작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생물학적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불가에 모이는 자세.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낮의 활동으로 달아올랐던 몸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불의 온기가 더 소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글이 없는 세계에서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의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어떤 계절에 어떤 식물이 어디서 자라는지, 어떤 동물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이 정보들은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들은 사람의 기억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억은 말로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실용적인 정보만을 담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누군가의 실수 이야기, 과장되어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의 작은 사건이 저녁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내일쯤 되면 그것이 조금 더 색깔이 입혀져서 다시 이야기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가 순환했습니다. 돌이나 뼈 조각을 이용한 어떤 놀이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굴리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놓거나 무언가를 마치거나 이것이 게임의 전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려는 충동, 무언가의 규칙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거나 협력하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매우 깊게 새겨진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없는 밤이라면 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 몇 개가 겨우 보이지만 빛 공해가 없는 자연 속에서의 밤하늘은 전혀 다릅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고 별자리가 뚜렷하며 달의 위상이 밤의 밝기를 결정합니다. 이 하늘이 달력이었습니다. 어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계절이 왔다는 것, 달이 몇 번 차고 이질어졌으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사실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리듬을 몸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삶이 언제나 단순한 생존 이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배고픔과 위험이 있는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만들었고 함께 웃었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공간 안에는 동시에 갈등도 있었고 긴장도 있었습니다. 20명에서 50명이 매일 같이 붙어서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평화로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모두의 걸음소리와 기침 소리를 아는 세계, 20명, 많게는 50명. 이것이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이루던 기본 사회 단위, 밴드의 규모였습니다. 이 규모는 자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태학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크기였습니다. 너무 작으면 생존에 필요한 협력이 불충분해지고 너무 크면 하나의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 수십 명이 모여 사는 무리. 이 규모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 안의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압니다. 얼굴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성격인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누가 누구와 사이가 좋고 나쁜지. 이 모든 것이 밀착된 일상 속에서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숨을 공간이 없는 사회. 자신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지는 사회. 그 투명성은 때로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 규율이었습니다. 갈등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드라마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마찰들. 누군가가 고기를 나눌 때 자신의 몫이 더 많다고 느낀 불만, 누군가의 역할 회피, 질투, 욕망, 오해. 이것들은 매일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무리 안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불공평함도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법도, 경찰도, 감옥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는 소문이었습니다. 가십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무리 안에서 퍼져나가면 그 사람의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평판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협력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나눔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면 즉각적으로 평판이 떨어지고 그것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농담도 사용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비판 대신 누군가의 행동을 과장되게 흉내내며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그 웃음 안에 은근한 경고와 사회적 압력이 담겼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직접 공격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리의 시선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중재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 많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갈등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자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장자의 위치였습니다. 권력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전에도 겪었고 그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아는 사람, 그 기억이 지금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큰 갈등은 무리를 쪼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쪼개짐은 위험이었습니다. 작아진 무리는 생존에 더 취약해집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밴드의 분열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동기가 강했습니다. 갈등을 무시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녹이려는 시도. 그 시도의 누적이 인류의 사회 기술을 키웠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협동 양육 혹은 공동 돌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는 특정 부모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캠프 전체가 그 아이의 생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찻집을 나간 사이 다른 어른이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어른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 어른의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여러 어른과의 유대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캠프 전체가 하나의 양육단이었습니다. 배려의 작은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책은 큰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하루는 작은 배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고기 한 조각,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손,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팔. 이런 행동들은 이야기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짝과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모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경과 문화와 집단의 특성에 따라 관계의 형태는 다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남은 수렵 찻집 집단들을 보면 그 관계 구조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였든 간에 그 관계가 무리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가장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능력 중 하나는 복잡한 언어입니다. 오늘의 사냥 계획을 내일을 위해 이야기하고 약초의 특성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먼 곳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었고 집단 기억의 저장소였으며 관계를 구성하는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밴드의 바깥에도 세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불이 아닌 다른 불들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다른 물건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계절의 리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에는 낭만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낭만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자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줄어들고 있다. 저쪽에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 됐다. 물이 풍부한 곳으로 동물들이 이동했다. 이 판단들이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떠돌이라는 낭만적 이미지 뒤에는 자원의 흐름을 읽는 정밀한 생태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이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남, 다른 밴드와의 만남. 이것은 드물고 그래서 귀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계절,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밴드가 모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변의 연어가 올라오는 계절, 대규모 열매가 익는 지역, 물이 모이는 샘 주변. 이런 곳에서 평소에는 따로 살던 무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만남은 조심스러운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낯선 무리는 잠재적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신호를 교환했을 것입니다. 적대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서서히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함께 앉아 먹는 것, 함께 불을 나누는 것이 그 만남을 현실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물건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바닷가에서 수백 킬로미터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흑요석이 원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한 색을 가진 광물 안료가 좁은 지역에서만 나는데 그것이 훨씬 넓은 범위에서 발견됩니다. 이 물건들이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사람들이 직접 이동했거나 아니면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은 멀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시장의 논리, 즉 가격을 흥정하고 물건을 교환하고 헤어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의 기술을 구경하는 시간. 이 시간이 쌓여야 물건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환은 거래의 완료가 아니라 관계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당신에게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전적 이유로서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작은 밴드 안에서만 짝을 찾으면 혈연 관계가 좁아집니다. 다른 밴드와의 만남은 이 혈연의 가까움을 피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자리에는 혼인의 교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밴드 사이에 누군가가 옮겨가는 것. 이것은 두 무리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내 무리에 당신의 사람이 있고 당신의 무리에 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기술이 퍼졌습니다. 더 좋은 접착제를 만드는 방법, 더 얇고 날카롭게 돌을 다듬는 기술, 새로운 종류의 장식을 만드는 방식, 이것들이 사람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한 밴드가 발견하거나 개발한 기술이 만남을 통해 다른 밴드로 전해졌고 그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넓은 지역에 걸쳐 비슷한 석기 제작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지식의 확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도 교환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뭄이 들었는지, 어디서 큰 산불이 있었는지, 어디에 위험한 포식자가 새로 나타났는지. 이것은 지금의 뉴스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도 없고 메신저 시스템도 없는 세계에서 이 정보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때로는 과장되거나 변형되었겠지만 그 핵심은 살아남아 전달되었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 길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함께하는 귀환. 축제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무리는 다시 자신들의 작은 단위로 수축했습니다. 넓게 펼쳐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리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작은 무리 안에서 살다가 계절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순간에 더 넓은 세계와 접촉했습니다. 귀환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자극이 가라앉으면서 피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하지만 그 피로 속에도 충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계가 조금 더 넓어진 감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 그리고 가져온 물건들이 주는 실질적인 풍요. 사람들이 남긴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을 남겼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태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 그것들이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황토는 붉은색이었습니다. 오커라고도 부르는 이 붉은 광물은 구석기 유적지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피부에 발려졌습니다. 머리카락에 묻혀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것을 몸에 발랐을까요?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벌레 기피, 피부 보호.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붉은색은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 이상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표시였고 소속의 신호였으며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의 연결을 상징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신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내어 실로 꿰ν 목걸이, 동물의 이빨을 가공한 장식, 뼈로 만든 구슬. 이것들은 단순히 예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소속을 나타냈습니다. 이 장신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무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사건이나 지위를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몸에 의미를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불빛이 흔들리는 곳에 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굴 벽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린 사람에게 그것은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면서 벽의 굴곡이 살아나는 순간, 손이 바위에 닿는 느낌,
안료가 표면에 번지는 감각, 그리고 그 위에 생겨나는 형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의 실루엣, 혹은 손바닥의 윤곽. 그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사냥의 성공을 바라는 의식, 동물에 대한 경애의 표현, 집단의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 혹은 단순히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벽에 선을 그었다는 것, 그 행위가 무언가를 의미했다는 것,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선으로 남기려 했다는 것, 죽음이 왔을 때 캠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아니면 천천히 쇠약해지다 찾아온 마지막, 혹은 출산의 위험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이 가까이 오면 무리의 리듬이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매장은 단순한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매장 흔적들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시신을 치우는 행위 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눕혀진 것, 함께 놓인 물건들, 시신 주변에 뿌려진 붉은 오커의 흔적.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폐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 슬픔은 공동체를 묶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은 역설적으로 남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없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대답이 있었고, 때로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가 슬픔의 깊이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지나는 것,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무리를 다시 하나로 묶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이 거기서 싹 텄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계속되는가? 이 질문은 아마도 인류가 가장 먼저 던진 철학적 질문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의식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어가려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다시 밤으로 기울었습니다. 불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하며 가까이 모였습니다. 해가 지는 방향으로 하늘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의 열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그것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낮 동안 흘렸던 땀이 식으면서 약간의 서늘함이 왔습니다. 가죽 옷이 다시 당겨졌습니다. 풀과 나무잎을 쌓아 만든 잠자리가 다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온다는 것을 몸이 기억했습니다. 저녁에 먹기는 아침과 달리 조금 더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중심이 되고 그 주위로 무리가 원을 만들며 앉았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고기가 불 위에 올려졌습니다. 뿌리들이 재 속에 밀어 넣어졌습니다. 열매들이 손에서 손으로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한 입씩 얻어먹으며 원 안을 오갔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불 가까이, 서로 가까이, 불씨를 살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누군가가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타오르는 불을 먹이는 것과 동시에 밤새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공식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맡았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 수도, 늙은 사람일 수도, 잠을 덜 자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 동안 불을 보았습니다.
가끔 일어나 마른 나뭇가지를 더 얹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손작업이 있었습니다. 창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손가락. 바구니의 매듭이 풀리지 않았는지 만져보는 손. 내일을 준비하는 행위였지만 조급하지 않은 준비였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해두는 것. 하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할 것이라는 태도. 마감 기한에 쫓기지 않는 준비. 불가에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채집하다 발견한 특이한 것, 사냥 중에 작은 사건, 아이가 한 말, 누군가의 실수에서 비롯된 웃음. 이 이야기들이 저녁 불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무리의 공유된 기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의 작은 사건이 내일의 이야기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교훈이 되는 과정. 평판이 만들어지고 규범이 확인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이야기를 통해 계속 순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의 무릎 위에서 혹은 옆에 누운 채로. 그 작은 몸들이 먼저 밤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점점 낮아지면서 이야기도 낮아지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새가 우는 소리, 바람이 풀밭을 지나는 소리, 불이 타다가 작은 소리를 내는 것, 누군가의 숨소리. 이 소리들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화면도 없고 기계 소리도 없고 먼 곳에 소음도 없는 세계에서 자연의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리들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보였고 위안이었고 안전의 확인이었습니다. 새가 평화롭게 운다는 것은 근처에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낯선 것이 가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절 수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오늘의 기억들이 물속에 가라앉듯 뭉개졌습니다. 몇 시간의 깊은 수면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누군가 깼습니다. 눈을 뜨고 불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불씨,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움직여 있는 것으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고요하게 자고 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이 패턴이 밤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 번 더 깨어 불에 나뭇가지를 얹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울음소리에 반응한 어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깊이 잠드는 것과 살짝 깨어나는 것 사이를 오가는 밤. 지금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그 한밤의 깨어남이 어쩌면 이 오래된 리듬의 흔적인지도 모릅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잊은 것보다 오래 갑니다. 새벽이 다시 옵니다. 먼 곳에서 새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회색 빛이 다시 바위 그늘로 스며듭니다. 불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또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 긴 하루를 함께 걸으며 무언가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우리의 것과 달랐지만 그 안에 흐르는 무언가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상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먹고 나누고 싶은 욕구,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손, 웃고 이야기하고 싶은 입,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눈, 그리고 밤이 오면 가까운 사람 옆에 눕고 싶은 몸. 이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가 때로 느끼는 이상한 피로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언가 지치는 느낌.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무언가 비어 있는 느낌.
분과 초로 쪼개진 하루를 살면서도 가끔 빛과 배고픔이 결정하던 그 오래된 리듬을 몸이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서두르지 않고 걷고 냄새를 맡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삶의 질감을 그들의 하루가 이상적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이 있었고 위험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죽음이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 안에서도 음악이 있었고 춤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어떤 리듬이 아직 우리 몸 안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밤 혹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오래된 몸의 리듬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천장을 보고 숨을 한 번 내쉬고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세요. 수만 년 전에 누군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불을 확인하고 아이를 확인하고 하늘을 보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이 숨 쉬는 방식 안에,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깊고 더 세심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불씨가 작게 남아 있습니다. 숨소리가 겹칩니다. 멀리서 아직 밤이 끝나지 않은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새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편히 쉬셔도 됩니다. 물소리는 언제나 먼저 들렸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발로 닿기 전에 코가 먼저 알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습기가 섞이는 것, 흙의 냄새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풀의 냄새가 조금 더 진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귀가 들었습니다. 아직 멀리 믿는 물의 소리, 돌 사이를 지나는 물이 내는 그 낮고 일정한 소리가 바람에 실려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물을 찾아가는 시간은 하루 중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과 해 진력,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을 피해서 이것은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가는 복잡한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생물이 물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물가에는 항상 여러 존재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열기가 가장 강한 한낮에 큰 포식자들이 물가에서 쉬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서늘한 새벽과 저녁에는 그 포식자들도 다른 먹잇감을 찾아 이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가로 가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리듬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물가에 가까워지면서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느려지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소리를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가에 닿기 전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강변에 진흙에 남겨진 발자국을 읽었습니다. 어떤 발자국이 있는가? 발가락이 몇 개인가? 얼마나 깊이 눌려 있는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미 가장자리가 마른 오래된 것인가? 풀이 뜯겨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나뭇가지가 부러진 곳이 있는가? 짐승의 배설물이 근처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물가에 지금 무엇이 있었는지 혹은 무엇이 최근에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읽기가 끝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그냥 마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가능한 한에서는
흐르는 물이 고인 물보다 나았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돌 사이를 지나며 공기를 머금은 물이 낮은 곳에서 고여 있는 물보다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물을 직접 손으로 뜨는 것보다 모래 아래로 스미게 해서 걸러진 물을 얻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열하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돌을 가열하여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끓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은 규칙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이 물은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가? 그 판단이 쌓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물가는 식탁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변의 진흙 속에서 조개가 있었습니다. 발로 더듬거나 손으로 파내면 나오는 딱딱한 껍데기 안에 작지만 확실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물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물속으로 손을 뻗어 필요한 것을 가려냈습니다. 물가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습기를 좋아하는 특정한 식물들이 강변과 연못 주변에 모여 자라고 그 열매들이 익어 있을 때 채집했습니다. 물을 얻으러 갔다가 음식도 함께 얻어오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에 손을 뻗을 때 어른의 손이 조용히 닿았습니다. 큰 소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공간에서 큰 소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짧은 손짓 혹은 팔의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 아이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른이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물가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발을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 어느 부분은 물속이 깊어서 위험한지, 가르침은 설명이 아니라 보여줌이었습니다. 아이는 보았고 기억했습니다. 물가에서의 시간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몸을 확인하는 시간, 하루의 노동이 담긴 것들을 점검하는 것, 돌에 긁힌 상처, 가시에 찔린 자국, 발바닥에 생긴 물집, 물로 씻어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무언가를 발라두었습니다. 특정 식물의 즙이 혹은 진흙기 혹은 지방이 상처를 덮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의료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감염과 세균의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몸을 살피고 이상한 것을 찾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생존하는 몸을 관리하는 일, 물가에서 다른 무리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낯선 발자국의 형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도구의 흔적 혹은 특이한 방식으로 꺾여 있는 풀줄기. 이것이 주는 것은 긴장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였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조용한 경계심과 함께하는 호기심. 저 너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최근에 여기 왔다는 것.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흔적은 이미 여러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발자국의 수로 그 무리의 크기를 가늠하고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추측했습니다. 가뭄이 있었던 해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이 얼마나 낮아졌었는지, 어떤 길이 접근 불가능해졌었는지, 그 해에 무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했는지, 큰 비가 내린 뒤의 이야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물가가 얼마나 넓어졌었는지, 어떤 경로가 위험해졌었는지, 어떻게 우회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곧 지식이었습니다. 언제 이 길이 위험해지는지를 이야기의 형태로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경험이 쌓여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쌓여 지식이 되는 방식. 물을 얻었습니다. 몸도 살폈습니다. 물가가 가져다 준 것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캠프로 혹은 다른 이동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태양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맞추어 이번에는 그늘을 찾아서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시간에 무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무기력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의 정적은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덥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시간에 격렬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몸에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천이 올라가고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내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쉬는 것에 쓰면 오후와 저녁의 활동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판단이 본능에 가까운 형태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아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늘을 만드는 일은 완벽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만큼의 피신처를 만드는 것, 나뭇가지를 땅에 비스듬히 걸쳐두고 그 위에 풀을 얹었습니다. 바위 옆에 가죽을 걸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있는 바위 그늘을 이용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젖을 수 있었고 바람이 강하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양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가벼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람을 읽는 것은 그 시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 피부의 어느 쪽에서 더 시원함이 느껴지는지, 입구를 어느 방향으로 내야 그늘막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지, 말없이 공유되는 이 정보들이 그늘막의 방향을 결정했고 앉는 자리를 결정했습니다. 정보는 항상 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온도, 바람, 빛의 각도, 자연이 주는 신호를 몸으로 읽는 것, 겨울의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한낮의 더위만이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위는 훨씬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적이었습니다. 천이 너무 낮아지면 몸은 멈춥니다. 그것을 막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 옷, 그리고 밀집.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훨씬 추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불은 바깥 공기를 데웠습니다. 옷은 몸의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가까이 두는 것은 각자가 내는 열을 공유하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밤에 무리가 서로 붙어 자는 것은 정서적 이유 이전의 물리적 필요였습니다. 여름의 열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물가를 선택하는 것, 이동 자체를 줄이는 것, 하루의 활동 시간을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로 집중시키고 한낮을 쉬는 것으로 할애하는 것, 그리고 그늘을 따라 움직이는 것. 태양이 이동하면서 그늘도 이동합니다. 오전의 그늘이 오후에는 햇볕이 드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늘을 찾아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것이 한낮의 조용한 이동이었습니다. 몸이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을 자아의 표현이나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달리 그들에게 몸은 무엇보다 먼저 기능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잘 작동해야 내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도구를 쥐고 땅을 파는 반복 때문에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두꺼운 피부는 매일 험한 지형을 걷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깨와 허리의 특정한 근육이 다른 근육보다 발달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몸에는 하루의 기록이 쌓였습니다. 그 기록이 굳은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관절의 특정한 마모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구석기 시대의 뼈를 분석할 때 그 안에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는지, 어떤 동작이 일상적이었는지,
뼈는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수만 년 전의 하루를 조금씩 알려줍니다. 작은 부상은 늘 있었습니다. 돌에 긁힌 손가락, 가시에 찔린 발, 넘어지면서 생긴 무릎의 상처. 이것들은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진행되거나 너무 깊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무리 안에서 경험 많은 사람이 관여했습니다. 특정 식물의 잎을 으깨어 붙이거나 상처 부위를 물로 씻어내거나 지방을 발라 건조해지는 것을 막거나 이것이 그 시절의 의료였습니다. 이론이 없는 의료, 하지만 효과를 관찰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의료. 한낮의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은 낮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전등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어두워지면 잠들고 밝아지면 일어나는 리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리듬 안에서 낮잠은 선택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의 활동으로 지친 몸이 쉬기를 원했고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옆에서 어른들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늘 아래에서의 손일이 있었습니다. 끈을 꼬는 것, 식물 섬유나 동물의 힘줄을 이용해 천천히 손가락 사이에서 꼬아 만들어지는 끈. 강하지만 굵지 않고 유연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그 끈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구니를 엮는 것, 유연한 가지나 풀줄기를 이용해 서로 얽어 구조를 만드는 것, 가죽을 만지는 것, 아직 완전히 부드러워지지 않은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섬유를 풀어주는 것. 이 일들은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쉬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숨이 고르게 이어지고 눈은 집중하지만 긴장이 풀린 상태. 쉼과 일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쉬었습니다. 이것이 한낮그늘 아래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을 보는 것,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움직임을 멍하니 따라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 사이에 흙을 흘리는 것. 이것도 그들의 한낮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능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 능력. 태양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늘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공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피부가 먼저 알았습니다. 한낮의 정적이 서서히 걷혔습니다. 몸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손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감을 내려두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서 식량 말고도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